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정부가 2022년 12월에 펴낸 바로 이겁니다. 2022년판 근로자 참여법 질의회 시집, 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보통 근로자 참여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그렇죠. 이 법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나왔던 여러 질문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답변들을 아주 꼼꼼하게 엮어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네, 사실 법조문만 이렇게 봐서는 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늘 있거든요. 맞아요. 이 질의회 시집은 바로 그런 실제 적용의 문제들, 또 구체적인 해석의 어려움, 이런 걸 좀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한 법 해설서라기보다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 법의 정신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상당히 실용적인 안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이 목차를 훑어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질의회 시집의 구성을 쭉 따라가면서 각 장에 담긴 질문과 답변들이 실제로 어떤 중요한 점들을 시사하는지, 또 어떤 실무적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뽑아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이 자료집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 맥락을 짚어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전체 구성을 보니까요. 크게 5개의 장하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짜여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노사협의회 설치, 제3장 구성, 제4장 운영, 제5장 고충 처리, 그리고 마지막 부록에서는 판례를 다루고 있고요. 네. 이게 보니까 노사협의회라는 제도의 어떤 탄생부터 운영, 그리고 문제 해결까지 그 전 과정을 다루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이게 그냥 순서만 나열한 게 아니고요. 노사협의회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또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뭐랄까 마치 건물을 짓는 과정처럼요. 기초, 그러니까 총칙을 다지고 구조를 세우고 이게 설치죠. 네네. 내부를 채우고 이게 구성, 실제 사용하고 운영, 그리고 문제를 관리하는 고충 처리,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장 총칙부터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이요. 보통 이제 법의 목적이나 용어 정의 같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내용 같기도 한데 이 질의회 시집에 담긴 총칙 관련 질문들은 뭔가 좀 특별한 점을 보여줄까요? 총칙이 기본인 건 맞는데요. 실제 질의응답 사례들을 보면 이 기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노사협의회 구성할 때 누가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고 또 누가 사용자위원 자격이 있는지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렇겠네요. 아마 질의회 시에는 팀장인데 직원을 평가하는 권한이 일부 있으면 사용자인가요? 아니면 자회사의 대표는 모회사 노사협의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같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과 그 판단 기준이 담겨 있을 겁니다. 아하. 이런 걸 보면 법조문의 정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그 사람의 권한과 역할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용어 정의 하나에도 실제 현장에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반영된 질문들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 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도 총칙의 핵심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협의회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대표적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특히 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아주 단골 질문일 겁니다. 네네. 법 적용 기준이 상시 30명 이상인데 예를 들면 단기 계약직이나 파견 근로자도 이 숫자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질문들이죠. 이 질의회 시집은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를 어떻게 반영해서 법 적용 대상을 판단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법이 어떤 형식적인 근로계약 형태보다는 그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중시하는구나, 이런 점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아,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장, 노사협의회의 설치로 한번 넘어가 보죠.
법 적용 대상이 되면 실제로 협의회를 이제 만들어야 하는 단계인데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어려움은 뭘까요? 질의회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설치 단계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언제까지, 즉 설치 시한과 관련된 문제고요. 네. 둘째는 어떻게, 그러니까 설치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협의회는 하나만 설치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지역별로 따로 설치해야 하나요? 라거나 아, 그런 경우 있겠네요. 네. 또 합병으로 회사가 커졌는데 언제까지 통합된 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이죠. 특히 그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질문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설치 기한을 조금 넘겼는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라든지 설치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좀 면제받을 수 있나요? 처럼요. 네네. 예, 이런 질문들을 보면 기업들이 법을 지키려는 의진에 있는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좀 짐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질의회시집에는 아마 그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방법이라든지 위원 선출 공고 기간, 최초 회의 개최 요건 같은 구체적인 절차상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담겨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조합이 이미 있는데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꼭 설치해야 하나요? 와 같은 이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도 아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법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좀 구분하고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협의회가 이제 만들어졌다면 그 안을 채우는 구성 단계 제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을 각각 어떻게 선출하고 임명하는지 이게 핵심일 텐데요. 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시나요? 질의회시를 통해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3장 구성에서는요, 제 생각에는 대표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성 확보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위원이 정말로 전체 근로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가? 또 하용자위원은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문제죠. 네. 질의회시에는 아마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나요? 또는 특정 부서 소속 직원만 위원으로 선출되어도 괜찮나요? 같은 질문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질문들은 결국 다양한 고용 형태와 직종을 가진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근로자 위한 선출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운동에 개입해도 되나요? 아니면 투표 방식은 반드시 비밀 무기명 투표여야 하나요? 이런 것들이요. 네네. 사용자 측의 어떤 부당한 개입을 막고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자격과 신분에 대한 질문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근로자 위원이 되었다가 승진해서 사용자 지위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또는 위원 활동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같은 질문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네요. 네, 이런 질의응답들을 통해서 우리는 법이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또 그들의 역할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수에 따른 위원 수, 그러니까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 구성 원칙 있잖아요. 네, 동수 구성 원칙. 네,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사례도 이 장의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자, 이제 구성원도 갖춰졌으니까 실제로 협의회를 굴려봐야겠죠. 제4장 노사협의회의 운영입니다. 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고 또 무엇을 논의하며 그 결과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활동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맞아요. 이 운영 단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뭘까요? 운영에서는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의 구속력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실효성 있는 협의와 결정의 구속력. 네, 질의회시집에서는 아마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열지 못했는데 이거 법 위반인가요? 혹은 회의록은 어떤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같은 좀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게 바로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의 구분과 그 효력에 관한 부분이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실무에서는 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안건은 협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의결까지 해야 하나요?
또는 의결된 사항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같은 질문들이 아주 대표적이겠죠. 네네,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각 사항에 대한 법적 의무와 효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다르군요. 네, 보고사항은 사용자가 설명할 의무가 있는 곳이고, 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는 것, 그리고 의결사항은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이걸 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질의회시에서는 아마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인가요? 의결사항인가요? 혹은 의결사항 불이행 시에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노사 양측은 어떤 안건을 어느 수준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결국 형식적인 회의 개최를 넘어서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 그리고 그 이행까지 이어지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5번째 장, 고충 처리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노사협의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데요. 어떤 종류의 고충을 다루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루겠죠. 네, 맞습니다. 고충 처리 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공식적인 창구 역할을 하죠. 네. 질의회시집에서는 아마 고충처리위원은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요? 또는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같은 위원 선임 및 구성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할 겁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반드시 두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처리 절차가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고충까지 노사협의회에 제기할 수 있나요? 혹시 뭐 개인적인 불만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충을 접수하면 법적으로 며칠 안에 처리해줘야 하나요? 그 10일 이내 처리 원칙이 있죠. 네, 10일 맞습니다. 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아주 실제적인 질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서요. 임금이나 근무 시간 같은 근로 조건뿐만 아니라 뭐 차별 대우, 직장 내 괴롭힘, 인사 문제 등 개인적인 신상 문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 상당히 넓네요. 네, 질의회시에서는 이러한 고충 처리의 범위, 접수 및 처리 절차의 구체적인 방법, 결과 통보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비밀 보장 의무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고충 처리 관련 질의응답들을 쭉 종합해보면 이 제도가 단순히 어떤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조직 내에 잠재적인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부록에 실린 판례입니다. 질의회시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결국 법원의 판단까지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 판례들은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 걸까요? 질의회시는 약간 행정 해석의 성격이 강하다면요. 판례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법 해석 기준을 보여줍니다. 아, 최종적인 기준. 네. 부록의 판례들은 아마 노사협의회의 설치 의무라든지 위원 자격, 또 의결사항의 효력 범위 등 법 해석에 있어서 중대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들을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정당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가, 뭐 이런 사례들이죠. 실제 소송까지 갔던 사례들을 보면 법 조항이나 질의회시의 내용이 현실의 다양한 변수와 만났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론과 실제 사이에 당들에 메워지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2022년판 근로자참여법 질의회시집의 전체적인 구조와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단순히 각 장의 제목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질문과 답변들이 어떤 고민을 반영하고 또 어떤 실무적 지침을 주는지 그 속살을 좀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확실히 노사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질의회시집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근로자 참여법이 노사협의회를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기구를 보는 게 아니라 노사 간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제도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핵심적인 제도. 네, 설치부터 구성, 운영,
고충 처리까지 각 단계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의 원활하고 공정한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겠죠. 결국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법적 틀인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노사협의회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근로 환경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된 점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고충 처리 절차는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져 있는지, 혹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정말 근로자들의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지료의 시집을 통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구체적인 질문이 생기셨을 수도 있겠고요. 한 번쯤 여러분의 일터에 비추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